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홉스는 철학자입니다. 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나오고 신이 쉽게 말해서 임명해줘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신이 왕으로부터 전쟁을 시킬 리는 없거든.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 중심이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에서 순자가 인간에 대해 탐구했던 신점과 홉스가 인간에 탐구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비슷하다 볼 수 있죠. 내부에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홉스로 넘어올게요.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집단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중요해요.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 홉스는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하였어요. 규정.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바로 뭐라고 한다?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절대적인 자유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권이라 한대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순자가 말한 그 본성과 되게 비슷하죠.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이름을 지었다. 명명했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투쟁을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죠?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자, 뭐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였대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연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갖는 것을 얘기한대요. 이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절대적인 자유야.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 무엇이죠? 이성. 아까 우리 동양에서는 뭐랑 비슷했죠? 위나 심이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심에 좀 더 가깝겠네요.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바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나 봐요.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요. 자기 이익만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법이 아니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법이야. 뭐죠?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자연 상태에 가졌던 권리,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거야. 그런 바로 사회 계약이 필요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 이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연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자연법의 원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자연법을 위해서는 인간이 가졌던 아주 절대적인 자유의 권리를 일정 부분 뭐 하기도 해야 되죠? 포기도 하고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사회 계약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홉스는. 자, 이어서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게 스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계약설에 대한 얘기를 여기 문단에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은 서로 싸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서로 간의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과 개인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문제랑 연결되죠? 중요합니다. 쉽게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불안정성, 왜 누군가가 쉽게 파기할 수가 있잖아. 이것을 해소하고 실효성, 이게 실행 가능성입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힘의 소유자는 아마도 뒤에 나오죠.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계약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합니다. 자, 정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했대요. 일단 서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뭐야? 이 계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를 한대요? 첫 번째는 행위를 중지하고자 하는 자연권을 포기한대요. 자, 자연권 포기 계약을 한대요. 포기.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일단 안 할게. 너도 하지 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야?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하더라도 제재할 거나 그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판결이나 이런 걸 해줘야지.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은 바로 누가 등장을 하냐?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 양도를 하게 되죠. 그 통치자에게. 우리 대신에 너가 대표로 얘가 잘못하면 벌을 주거나 해줘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본다면 인간은 자연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위험해. 죽음에 올 수 있어요. 왜? 내 맘대로 서로 하다 보니까 살인이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자연법을 만들자. 자연법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양도를 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자연권 포기를 하기로 약속해 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재나 집행은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층 더 나아가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를 양도를 합니다. 어떤 권리죠? 집행을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자인 통치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말하는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계약은 방금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계약입니다. 리바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국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리바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치 공적 권력이 리바이던.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네요. 그쵸?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의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가 중요하죠. 개인으로부터 위험을 보호하는 책무를 갖습니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도 만들고요. 규정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통치자가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이 됩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서양의 홉스가 말하는 통치자는요, 권리를 부여받은 거야. 권리. 양도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네. 그래서 그 대신에, 백성들 대신에 그걸 뭐 하는 거죠? 통치를 해줍니다. 그들의 권리를 양도받은 조건으로 그들을 대신 뭐 해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야. 위험으로부터. 그런 의무가 있다. 바로 통치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회가 구현이 된다?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성립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뭐야? 백성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일정 부분 누구에게? 통치자에게. 그러면 통치자는 그 일종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양도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권리 행사. 대신 자, 처벌도 하고요. 처벌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 서양의 국가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자유로운 개인들에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권 국가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죠? 화면이 커지지 않다. 이게 왜 이럴까? 아까 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홉스와. 순자와 홉스의 공통점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다? 굉장히 전쟁. 똑같죠?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그러다 보니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됐다. 근데 순자는 이 전쟁의 원인을, 이 성이라는 것에 원인을 뒀고, 홉스는요, 자신의 그 자연권, 즉 인간은 이익대로 사는 거. 이건 또 공통점이죠. 성에서도 이익이 있잖아요. 이기적이다, 둘 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너무 길어.